특허 12,000여 개를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개방하고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비즈기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87개사의 경영진과 연구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 30건이 소개됐는데요.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반 주문 로봇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또 삼성전자 실무진과 대학 교수의 기술 트렌드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네, 기술 소개와 특강뿐만 아니라 상담도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소개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미팅도 주선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특허 개방인데요. 삼성전자가 개방한 반도체, 모바일, 가전 등의 특허 12,000여 건에 대한 이전 상담도 실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뿐만 아니라 전혀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도 삼성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비즈기술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개최됐는데요. 삼성은 올해 2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바뀌면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보험금이 증액 일할 수 있는 나이 변경과 연관이 깊은 듯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는데요. 금감원이 이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일해서 벌었을 수익을 지급하는데 정년이 늘어나며 5년치의 수입을 더 지급하게 된 겁니다. 60세 미만 8천만 원, 60세 이상 5천만 원이 지급되던 위자료도 65세 미만의 8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육체 노동자 정년 연장으로 보험금 지급이 1.2%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인상 요인을 반영해 여러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서 달라진 부분 더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자동차 문짝이나 팬더에 가벼운 긁힘이나 찍힘이 발생해도 보험 처리를 해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이제는 판금, 도색 등 보건 수리비만 인정해 보험금으로 부품을 교체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자동차 범퍼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장 부품 경미사고 수리 기준의 적용 대상에 엔진룸 덮개, 앞뒤 팬더, 문짝 등 7개 부품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데요. 지금까지 보험사는 출고 2년 이내의 차량만 중고차값 하락분을 보상했지만 다음 달부턴 대상 차량을 출고 5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해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한 보상 금액도 5%씩 늘립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금융당국은 2년 전 과잉 진료를 막겠다며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눈 신실손보험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환진 기자입니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된 신실손의료보험. 기본형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 특약을 더한 구조로 이루어져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지난 2017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이 신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 지난 2년간 보험금을 타지 않은 경우 이번 달에 보험을 갱신할 때 새로 책정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게 됩니다. 실예로 2017년 4월 1일 신규 계약자가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달 1일 갱신 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겁니다. 무사고자 할인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해주게끔 돼 있고요. 신실손 의료보험이 차기 갱신되는 보험료가 88억 원이에요. 거기서 그냥 단순 계산한 게 10%에서 8.8억 원입니다. 2017년 4월 한 달 동안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만 3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67%, 즉 계약자 3명 중 2명은
이달부터 연간 16,000원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 부담금이나 암과 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는 할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체 실손과 유병력자 실손, 노후 실손 등 가입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가 동반 회복세를 이어간 게 원인인데요. 기금 적립금도 한 달 새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해 2월 말 기준 평균 3.9%를 기록했습니다. 1월 3.05%에 이어 2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로써 지난 1988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누적 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5.1%를 잠정 기록했습니다. 자산별로 보면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10% 안팎의 수익률을 거두며 회복세를 주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증시에서 모두 손실을 봤지만 주춤했던 코스피 지수가 올해 2월까지 7% 넘게 올랐고 글로벌 증시도 10% 넘게 회복되면서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 1월 말 660조 원에서 2월 말에는 666조 4천억 원으로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운용 수익금도 31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 수익률은 1% 내외 수익률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증시가 오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해졌고 주요국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과 같은 대체 투자 자산 수익률은 배당과 이자 수익률은 반영됐지만 투자 자산에 대한 시장 가치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연말에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오는 수요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많은 직장인들이 이날 하루 쉬면서 여가 활동을 즐길 텐데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주중 황금 휴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관행처럼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평일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공휴일 요금을 내야 했던 직장인이 제기한 요금 반환 요청에 대해 평일 요금과의 차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프장과 이용객 간 분쟁에서 이용객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해당 골프장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요금만 구분돼 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로 공무원 등은 정상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온 골프장들 앞으로는 평일 요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고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요. 일단 이번 결정의 취지를 업계 관행을 이유로 비싼 요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전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는 쪽과 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다음 달 말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새 수장으로 변창흠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변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애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사장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4년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돼지가 소값?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술자리의 원칙이 깨지게 됐습니다. 돼지 열병 확산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잠잠하던 휘발유 값도 무섭게 치솟으면서 가게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돼지고기 즐겨 먹기도 쉽지 않아졌어요. 예, 걱정입니다. 생활 물가가 줄줄이 인상이 된다는 네. 얘기인데요. 돼지고기 값이나 뭐 소값이나 소고기 값이나 이제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소고기는 많이 못 먹어도 네. 돼지고기는 쉽게 접근했고 그 중에서 이제 삼겹살이 가장 선호되는 그런 그랬죠. 육류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삼겹살 값이 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약 17%가 올랐고요. 네. 2월에 비해서는 약 36%가 올랐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거 등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4월이 이렇게 되면서 또 좀 더 소비도 더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돼지고기가 그 소비되는 양 중에서 약 3분의 1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반영이 되면은, 그리고 또 5월이나 6월에 향락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돼지고기 사 먹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비축되어 있던 돼지고기가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는 돼지 열병으로 한 100만 마리가 살처분이 되었고 금년에 한 1억 3천만 마리까지 살처분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산으로 5월 6일 이제 그 4월 6일 오신 분이 그 피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피자에 있는 돼지고기에서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네. 또 북한과 중국은 접경 지역인데 이미 발견이 됐고 북한에서도,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돼지열병이 불러올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전체 그 독산 그 돼지를 키우는 데가 5,500곳이고 이게 잔반을 먹어서 이번에 걸린 겁니다. 돼지고기 그 돼지열병이 뭔가 하면 돼지고기의 부산물인 그걸 먹으면 그 돼지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된 거고, 또 한 가지 원인이 이제 분변, 이제 돼지의 이제 그 똥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멧돼지가 먹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으로 돼지 열병이 확산되고 있고, 네. 국내 사육 농가는 제발 좀 잔반을 좀 먹지 않도록, 잔반을 먹이지 않도록 좀 정부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그 사료만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의 업체에 들어온 물량이 다 소진이 되면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현재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매우 급등을 했고, 네. 또 중국에서는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데요. 이미 중국에서 한 20% 돼지고기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가 전부 다 전체 사육 농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70%는 국산, 나머지 30%가 이제 해외산인데요. 이 만약에 이제 국산에서 돼지열병이 만약에 번지게 되고 또 수입산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20% 이상 오른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도 큰 폭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요즘 돼지고기 가격만큼이나 또 무서운 게 휘발유 가격이잖아요. 예, 휘발유 값은 정말 우리의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로 19주 만에 지금 휘발유 값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란 금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유류세 그 인하분 이것이 이제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65원 정도가 이제 우리가 더 쓰게 돼요, 돈을.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46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와 같이 휘발유 값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생활 물가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줄줄이 오르는 것이어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것이 좀 걱정입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움직임이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 물량 중 한 10%를 이란산을 수입해 왔는데요. 네. 이란의 경질유 같은 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원유를 수입해서 이제 그걸 분해해서 항공유, 휘발유, 경유 이렇게 하는데 약 10%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란의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란이 수출하는 모든 것을 막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이란이 많이 수출을 합니다. 가전도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도 막게 되고 이란에서 가져오는 석유, 경질유도 수입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중소기업도 더 어려워질 거고 휘발유 가격도 더 오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대신에 네. 이제 예측하고 있기로는 오페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정산을 하게 되면 이란에서 생산하던 그 10% 정도를 더 정산하게 되면 더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대체제라 그럽니다. 이제 시간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시간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 않겠지만 일단 상당히 큰 영향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미 밝혔던 유류세 인하폭은 조정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라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500선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글쎄 경기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소주값 같은 것도 지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맥주값이라든지 그 등등 그러니까 1위 업체가 올리면 제 2위 업체도 올리고 해서 줄줄이 오르게 되는 것이 네.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휘발유 값이라든지 돼지고기 값이라든지 소주 값이라든지 이것들은 우리 생활의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관리가 이제 비사에 걸렸다라고 봐야 네.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급속하게 이제 고도 성장을 하던 시절에는 이 물가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와가지고는 물가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이제 나쁘면서 또 물가가 오르는 네.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생활 물가가 오르는 상황, 이 서민들의 시름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반도체, 왕자의 게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지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왕자를 지켜왔던 삼성으로서는 자존심을 구기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텔이 이제 금년 1분기에 매출액은 19조고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한 3조 원 정도 낮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4.5조,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낮게 됐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인텔에 넘어서 한 2년 정도는 계속 세계 반도체 1등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한 40%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개인 PC보다도 오히려 그 PC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기업이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데이터를 아마존의 본사에 데이터에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메모리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세계 1등이거든요. 인텔은 비메모리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가격을 좀 인하 요구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나 또 세계 경기가 위축되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내년 정도에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칩들이 유효 기간이 다 되니까 새로 교체를 할 것이다. 이래서 내년 정도나 돼야지 삼성전자가 인텔을 좀 올라갈 거고 금년에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친 뒤에는 1위 자리를 그동안 내준 적이 없었잖아요. 2017년부터 인텔을 제쳤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4분기죠. 그러니까 4분기에 매출액 1위를 인텔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1위를 내준 겁니다. 네. 연달아서 그러니까 매출액 1위와 영업이익 1위를 내준 것인데 그 이유는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세 회사가 경쟁적 관계에 있는데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수익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단 말이죠. 이건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그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는데 삼성전자는 대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결국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당장 내일이면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올 텐데 큰 뭐 반전은 기대하기는 어렵죠.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인텔에 대해서 좀 그 반도체 왕좌는 좀 뺏겼다고 예측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비메모리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우리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한 60%를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의 그 반도체가 사용되는 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자료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만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메모리 쏠림에서 벗어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삼성전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2030년까지 말이죠. 10년 동안 133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의 인력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반도체 2030이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제 삼성에서 내놓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갖다가 2030년에 가서는 인텔을 따라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비전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 비메모리 분야를 키우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오 분야를 키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형 자동차를 키우겠다. 이 세 가지인데 네. 그중에서 먼저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이제 내놓는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이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가진 게 인재밖에 없는 나라고 또 삼성은 지금 현재 그 주력이 4개 부분이거든요. 반도체, 핸드폰, 가전,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통신 장비인데요. 이 4개가 다 어울려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나 돼요. 400조나 되고 또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이 이번에 133조를 투자하면서 15,000명도 고용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오히려 위기일 때가 기회다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 걸 보아서 저는 삼성은 더 도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반도체 왕좌를 다시 돌려준 삼성전자 분발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150조 보물선의 결말. 150조 원 상당의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오 인양 사업을 한다면서 허위 사실을 뿌린 일당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세 차익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 당시 신일그룹의 사과 발언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물적 가치를 더한다 하여도 150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떠한 계산적 방식으로 추론이 되어 죄시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신일그룹의 무책임한 인용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 기자회견 내용만 봐도 좀 황당하다고 할까요? 변호사님,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예, 황당한 사건입니다. 참 네. 대동강물도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이거는 뭐 더한 사건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금융의사나 증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분기에 불공정 거래를 한 자들을
이제 검찰이 고발했다. 그런 회사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얘기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거 지금 150조의 돈스코이호 이 투자 사기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한 3명 정도 그 주역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이제 신일그룹이라고 이 신일그룹에서 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 이렇게 이제 퍼뜨립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건데.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신일그룹에서 이제 제일제강이라고 있어요. 제일제강. 또 이것을 인수한다 이래가지고 네. 제일제강 주가를 띄우게 만들고 또 이 신일그룹은 가상통화를 통해서 뭐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제일제강을 띄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평가 차익을 58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또 부당이익을 취득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8명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물선 탐사 이걸 도와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이 150조 원 가치가 있는 보물선을 인양하겠다. 인양한다. 그랬고 동시에 이 제일제강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 인수를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일제강 주가를 크게 그렇죠. 띄웠죠. 제일제강 주가를 띄워가지고 네. 거기서 약 60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 60억 원 정도의 돈 이것도 뭐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예, 큰 돈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이게 러일 전쟁의 그 전쟁 때 침몰한 데 돈스코이호인데 이게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가상화폐를 또 발행합니다. 네. 가상화폐를 발행했는데 투자하신 분들이 2,600명이나 돼요. 또 2,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그걸 네. 믿은 거죠. 네. 저도 당시에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로 그 침몰한 화물선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150조 원의 금괴가 있으니까 이걸 인양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보통 뭐 시세 차익 10배 정도 올려주겠다. 네. 많이 투자해달라 이렇게 했고 가상화폐를 투자한 그 금액 2,600명한테 받은 돈으로 또 제일제강 주식을 당시 1,000원이었는데 이게 5,000원까지 5배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 큰 돈을 돌려줄 테니까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2,600명에 또 믿은 거예요. 또 그런 뉴스를 믿고 또 투자했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라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네. 저는 보통 주식을 권유하고 물어보면 저한테 항상 시가총액 30위 이내 기업만 해라. 네. 이런 건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150조 원 금괴를 인양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부터 인수했지 어떻게 아직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뭐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니까 또 탁 속은 거죠. 좀 10배 네. 이상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론은 주식 투자는 정말 시가총액 상위 기업만 해야 되겠고 이런 작은 뉴스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네. 또 집을 먼저 구입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해라. 저는 이렇게 많이 권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 이 수익성, 안정성, 환전성을 생각해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깊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외에도 불공정 거래 사례 등도 뭐 여러 건 적발이 됐다고요. 불공정 거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주가 띄워가지고 매도 차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미리 그 유상증자가 되면은 주식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 해당 주식을 미리 삽니다. 그래가지고 유상증자가 끝난 후에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걸 팔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익을 거둔 업체가 한 4억 9천만 원 정도 이익을 거둔 업체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업체는 약 400억 정도의 이익을 거뒀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비상장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는 허위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환사채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때 또 대거 그 큰 계약을 했다. 이렇게 큰 계약을 했다고 허위 공시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매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이번에 검찰에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살펴봅니다. 비젠 이슈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결국 연기됐어요. 네, 삼성전자는 당초 26일 미국에서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예정이었는데요. 미리 제품을 써본 일부 기자와 체험단들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Something got stuck in between the screen and the hinge. I still don't know what it was, but I do know that it broke the screen. 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검사한 결과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위아래 디스플레이 노출부의 충격과 이물질에 의한 디스플레이 손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성도를 높인 뒤 수준의 출시 일정을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출시는 언제쯤 다시 이뤄질까요? 경쟁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 재출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에서 2개월 정도 정비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삼성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나 빨리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놓느냐가 폴더블 폰 주도권 경쟁에서 중요해졌습니다. 네. The Galaxy Fold, we reinvented this display from the ground up and launched a whole new smartphone category. 네, 실질적인 시장 경쟁자로 꼽히는 중국 화웨이가 7월 제품 출시를 예고한 만큼 이보다는 앞선 시점에 재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신적 얘기도 좀 해보죠. KT가 기지국 정보 공개 서비스를 보완했다고요? 네, KT는 앞서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5G 기지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특정 지역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5G 기지국 구축 여부를 지도에 보여줬습니다. 통신 범위를 동네 단위로 붉은색으로 표시해 5G 신호가 잡히는 곳과 아닌 곳을 구별해줬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시작 후 일부에서 제공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힌 새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새 버전에서는 구축 단계가 아닌 실제 개통이 완료된 기지국만을 표시하고요. 기지국 제조사 정보까지 보여줍니다. KT의 이번 보완책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통신적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요. 국내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사설 인증서를 내놓았다고요? 네, 통신 3사는 지난해 7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운영돼 온 휴대전화 앱 본인 인증 서비스를 패스란 브랜드로 통합했는데요. 이번에는 본인 인증 앱과 연동되는 사설 인증서를 내놓았습니다. 사설 인증서는 공공기관의 본인 확인이나 온라인 서류 발급, 금융거래, 전자서명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기존 인증서들은 설치 프로그램과 여러 보안 프로그램들을 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는데요. 새로 출시된 서비스는 앱 설치만으로 이런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인증서 발급도 1분 이내에 이루어지고요.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전자서명도 가능하다는 게 통신사 측의 설명입니다. 편의성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400만 명 수준이었던 서비스 가입자 수는 이달 2천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자동차 쪽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로 전기차의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면서요? 네, 현대기아차는 모바일로 전기차의 주요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차량의 제한 속도나 냉난방 등 7가지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와 전력량을 계산해 최적의 전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 시스템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차량이 바뀌어도 운전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운전 환경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와 전기차 이용자가 늘고 있어 향후 시장에서 기술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게 현대기아차의 설명입니다. 네, 우리 산업계의 신기술과 신제품 김성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는데요. 실제 집값 변동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이었죠. 때문에 전국에서 공시가격 산정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도 서울인데요. 보시면은 경기가 4.65%, 대전은 4.56%, 세종 2.93%, 대구 6.56%, 광주 9.77%, 서울은 14.0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이 신청 건수였는데요. 총 28,735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반영된 건수가 22% 정도인 6,183건인데 상향이 108건, 하향이 6,075건, 대부분 변동률이 소폭 하락 조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신청을 통해서 재검토를 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정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리얼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 교수님, 전국 예, 예.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이 5% 조금 넘게 나왔는데 네. 역시 예상보다 변동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죠? 예, 맞습니다. 그 기존에 뭐 예전 가격 발표할 때하고 뭐 차이 없이 나왔고요. 네. 그 지금 뭐 좀 아까도 뭐 브리핑 해주셨지만 요번에 어떤 나온 가격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정리할 건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찍고 네. 뭐 이러는데 서울, 대전, 대구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까지 그리고 아까 뭐 표에서 보셨다시피 6개 시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도 광역시 중에서 나머지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네. 보시면 조금 제가 계산이 정확히 틀렸네요. 네.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서울이 14%인데 그 부분에 어떤 뭐 집중도, 서울에 대한 집중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정부가 이걸 발표하면서 이제 다주택자의 개념을 같이 계속 주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어떤 정책으로 뭐 잘 발표한 것 같지만 서울에 대해서는 좀 당사자들, 이 공시가격에 대한 부담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지역이 서울, 그중에서 또 강남 이쪽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으나 일부 지역, 뭐 마용성이라고 하죠. 이 지역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세부담을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 어떤 뭐 도달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흠잡을 수는 없지만 서울에서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점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두 박사님 역시 이번 공시가격 확정된 걸 보면은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별의 격차가 크다는 게 이제 두드러지는 그렇죠. 얘기겠죠. 지역별 차이가 사실은 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뭐 전체 평균 전국 평균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오른 상태인데요. 지역에서 내려간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또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 상승폭이 큰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서울과 그다음 서울의 안에 각 구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 쪽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문도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강북 쪽의 용산이나 마포 쪽이나 이런 네. 쪽에 있어서 사실 많이 오른 곳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0-30% 이상 오르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굳이 어떤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50% 이상 이제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부가 이번에 흐름 자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그 예정 그 공시 가격에서 이번 나온 공시 가격의 확정안 자체가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쪽에 있어서 산정 가격 자체가 단독주택과 달리 이번에
국토부가 주로 공시하게 되고 또 감정원에서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번에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이 많았지만 서울 등 일부 특정 지역의 공시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 변동률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국토교통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적극 제고하였습니다. 네,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한 교수님, 지난번에 이제 공시 예정 가격이 발표가 되고 나서 지역별로 불만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근데 그 전체 건수에 비하면은 그 불만이 있던 것은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정부가 좀 급하게 하고 또 뭐 언론에 노출됐었지만 좀 정부 국토부에서 직접 뭐 이렇게 좀 참견하는 형태의 모습을 좀 연출하는 바람에 조금 뭐 오해 소지가 좀 많았었는데요. 좀 전진적으로 하고 좀 더 공론화를 좀 자주 했다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뭐 이렇게 세금 폭탄처럼 느낌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또 작용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부가 좀 섬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타성이 좀 겹치면서 실제 이익 건수는 물론 언론에서는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 그 주택 수나 이런 것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정책을 했다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거고 분명히 이제 좀 공론화나 이런 과정을 더 거쳤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와 소통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다음에 또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한다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반발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두 박사님, 사실 서울 내에서는 이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도 꽤 큰 편이지 않았습니까? 꽤 큰 편입니다. 정부가 주택토지실장께서는 사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이제 서민들 혹은 또 중산층 이하의 경우에는 큰 폭의 어떤 그게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국 예정 공시 가격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요. 12억에서 15억 정도의 경우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거의 18%에 가까운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고요. 그 밑으로 9억에서 12억 정도 시세.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9억에서 12억 정도 시세일 때는 약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적용의 한 주택인 경우에 들어가는 갖고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도 약 한 17.5%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사실 우리 주택의 서울의 중간 평균을 한 8억 정도로 본다면요. 그 밑에 속하는 한 6억에서 9억 정도의 그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약 15%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뭐 그 밑에 6억 이하는 내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3억에서 6억 사이의 시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5% 이상의 전국 평균에 가까운 상승폭은 보였고요. 3억 이하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별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택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가격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예정 공시 가격에 비해서 많이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역시 한국감정원을 내세운 국토부의 산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중에 있어서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아쉬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은 지금 그런 이의 신청된 내용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사실 이 과표 현실화의 기준에 맞춘다라면 이의 신청 자체를 이의 신청 뭐 우리 그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제한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뭐 이번에 오류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근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 동호수가 잘못된다든지 지번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체크를 했을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체크를 했을 텐데 표준지 할 때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개별 주택 가격을 낼 때 조금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몇백 건 정도가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됐고 공동주택 가격도 뭐 이제 위에 층하고 아래 층하고 약간의 어떤 뭐 정확성을 좀 놓쳤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언론사들이나 일부 이제 부담을 짓는 분들께서는
반발에 대한 어떤 그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이제 국토부가 그걸 확인하거나 케어를 하지 못했는데 그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인 뭐 10건 중에 2건 정도 뭐 이렇게 이의 신청 중에 겨우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80%는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이의 신청 제도가 사실 요식행위지 전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어떤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이 잘 보시고 이의 신청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조사를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뭐 정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베이스부터 다시 한번 좀 출발하는 게 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아파트 공시가격이 사실 상반기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변수였는데 이 관망세가 짙어진 주택 매매 시장에서 집값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시 예정 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예상보다 주택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두 박사님 아무래도 이번에 확정 결과도 주택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저는 뭐 제한적일 것이고 네.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 그 공시가격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그 공시가격 변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또 보유세 즉 우리 재산세 부과 부분에 있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에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동이 좀 있지 않 거래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쪽에서 우려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우리가 4월 말에서 확정적으로 공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보유의 주체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부동산 거래의 전체적인 거래에 필요한 기간들이 한 2달 정도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이러한 공시가격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의사 변동을 생겨가지고 어떤 주택을 거래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현재 조금 최근에 와서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이 시장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6월 1일 이후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은 저는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내년인데 한 교수님, 국토교통부가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결국은 공시가격이 계속 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세금 인상을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이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좀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 해서 뭐 공정가액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변수나 좀 자율 조정을 좀 거쳤었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임기가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발표한 9월 23일 날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시를 했어요. 제가 한번 보면 정확성 개선, 불형평성 개선, 그리고 파급 효과 최소화. 근데 이 문장이 한 8문장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상대적 특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 추진. 결론은 추진이에요. 네. 결론은 추진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말을 늘어났지만 결론은 하여간 인상해 가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부가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화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또 자유한국당 야당 쪽에서도 반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국회의원들은 세금 인상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갭 투자로 인해서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150% 세수 상한초가 있었는데 이걸 200%, 3주택은 300%까지 올려놨어요. 그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시청자시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자산 관리를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두 박사님은 어떻게 앞으로 좀 이 개선이 돼야 될 상황이 있다면? 정부가 지금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개별 우리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시에 대한 공시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주택토지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번에 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그 산정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면서 밝히질 않았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즉 국민들이
공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증가도 물론 우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내놓는 가격 산정의 결과치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지금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한 어떤 제도 개선에 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제시와 객관성 있는 쪽으로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